안녕하세요. 신달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힘이 된 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교육은 아마 행복하게 살라는 그 핵심적인 주제로 우리는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마 교육도 한 가지를 확실하게 말하라면 바로 우리들의 행복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복되게도 좋은 스승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해준 말들은 천둥 같은 말들이었고, 제가 넘어졌을 때, 제가 방황할 때, 제가 도저히 일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의 말씀 하나하나로 저는 다시 일어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분들의 말씀은 제 인생의 큰 보양식이었습니다.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1을 올라갈 무렵에 저희 시골 학교에는 서울에서 온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가 누군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관심이 없었고, 그분이 단지 서울에서 왔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흥분했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시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첫 수업에 들어오셔서 뜻밖의 너무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제일 먼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시골 아이들인 저희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웃었습니다. 그중 제가 손을 들어 질문을 했죠. 선생님, 꿈이 뭡니까? 선생님은 서슴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이란 지금은 없지만 있게 만드는 게 꿈이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꿈이라는 그 추상적인 단어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참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때부터 꿈이라는 단어를 제 노트에 수없이 써내려갔습니다. 꿈, 꿈, 꿈. 제 노트에는 어디 빈 곳이 없이 꿈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그리고 꿈을 생각하게 되었고 꿈을 준비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준 선생님은 현재 어느 큰 제약회사의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지금은 없지만 있게 만드는 분이 아니었을까요? 자기가 실천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산교육이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향해서 오늘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향하는 것은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멈춘 것들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져야,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듯이 우리들의 꿈도 이어져야 그것이 실체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고3 때 담임선생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수학이 너무 점수가 나빠. 수학 점수가 아주 나쁘구나. 그러나 수학을 못한다는 얘기보다 너는 시를 잘 쓰니까
제가 잘하는 것을 많이 칭찬해 주셨죠. 그리고 그분은 못하는 것, 결핍, 그것도 사람들에게는 큰 자산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못하는 것, 이런 것도 저에게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분, 그 선생님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을 갔죠. 대학을 가서 저는 김남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시를 써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데 한 편이 아니라 10편씩 써가지고 갔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면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면서 저는 그 10편을 당당하게 선생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저를 혼내셨어요. 너는 일주일에 어떻게 10편을 쓸 수가 있니?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나는 20편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언제나 그 시들을 쫙쫙 그어서 제 앞에 밀면서 말했습니다. 다시 써와. 김남조 선생님으로부터 다시라는 말은 아마 1000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대학교 4학년, 조교 3년, 석사 2년, 박사 4년. 아마 그 세월 속에서 늘 들었던 말은 다시 써와야,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다시라는 말을 제 문학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를 선생님처럼 다시 쓴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시는 내 시다,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 다시라는 말을 어디다 사용했을까요? 바로 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다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1번, 10번, 1000번을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인생에서는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했죠. 그리고 또 다시 했죠. 그리고 또 다시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할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김남조 선생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죠. 문학에서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소중하고 귀한 제 인생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박목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고 두려웠지만 조금씩 친해지면서 저는 선생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박목월 선생님의 나그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과서에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대표작은 나그네죠. 아, 그럼!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 대표작은 오늘 밤에 쓸 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그것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오늘 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오늘 밤의 가치를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은 자신의 대표작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밤을 뭘로 채울까요? 제 대표작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쯤이야 내일도 또 오고 다시 온다고 생각해서는 오늘 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오늘 밤이
나에게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는 절대절명의 가치를 주어야 오늘 밤을 우리도 박목월 선생님처럼 대표작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작은 시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를 쓰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대표작이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힘들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오늘 고마웠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대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박두진 선생님도 뵙게 되었습니다. 해를 쓰신 분이죠. 박두진 선생님께 박사학위를 할 때 안성에 다녔습니다. 그분의 별장이 안성에 있었죠. 거기에는 그분이 채취한 돌들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돌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면서 저희들에게 강의를 하셨죠. 그런데 어떤 돌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그 돌을 번쩍 들어 올리시면서 열정 있게 저희들에게 강의를 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무거운 걸 어떻게 그렇게 들어 올리실 수 있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인은 보이지 않는 마음도 들어 올리는 사람인데 이까지 돌을 못 들어 올리겠니? 들어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인생은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조차도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몰락의 위기에 있었을 때입니다. 들어 올려라. 저는 집에 와서 다시 노트에 들어 올리라는 말을 수백 번 썼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죠. 들어 올리다 보면 올려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인생은 늘 힘든 일이 쌓이는 법이죠. 문학조차도 의미가 없어졌을 때입니다. 사는 일도 별로 의미가 없었죠. 그렇게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수서라는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거기는 포장마차가 많았습니다. 그 포장마차를 대상으로 시를 하나 썼어요. 저 거리의 암자라고. 그것을 보신 백담사 조연 조실 스님이 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좋다. 동안거나 해안가를 한 것처럼 여기에 쌓여 있는 게 많구나. 좋아.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아, 그래도 나에게도 쓸모가 있는 일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벌떡 일어났죠. 그래, 나는 시인이야. 좋다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게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던 시절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갈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자주 하셨습니다. 하숙집으로 말입니다. 오늘은 어땠고 뭐 내일은 또 뭘 할 거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으셨을 때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좀 이렇게 수줍은 듯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친구들이 너를 보고 달자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을 제대로 못 지켜서 때로는 거짓말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 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는 딸에게, 그것도 문학을 하겠다는 딸에게 약속을 말했던 겁니다. 약속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저는 대학 교수 시절 아이들이 과제를 해오지 않고 핑계를 댑니다. 어제 2시, 3시에 어머니가 갑자기 응급실로 가게 돼서 과제를 못했다. 그러면 제가 반드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철민아, 그렇게 응급실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몇 자라도 써왔다면 너는 얼마나 훌륭한 아이가 되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뭐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몇 자라도 써왔다면 이 선생이 얼마나 기쁘겠니? 그렇게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사상을 담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아유, 오늘 힘들 거예요. 오후에는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뭐 다 아시니까. 그리고 그가 죽었죠. 그리고 임원들이 그의 묘비명을 쓰느라 공모까지 하고 밤을 새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늙은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종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임원들은 바로 그 말을 앤드류 카네기의 묘비명에 새겼습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 여기 없다. 저는 이 말이 좋습니다. 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 내 딸들이 만약에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의 자서전을 보면 한 줄 이런 게 나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한 말, 단 한마디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당신 지금 너무 힘들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도 아마 단점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의 단점을 지적하겠습니까? 우린 너무 모두 힘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리가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의 말 한마디는 바로 우리에게 편안한 의자가 되지요. 인간은 외롭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의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한 분, 일본의 물리학 하시는 고시바 박사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분은 노벨상을 받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담임은 고등학교 때 저를 물리학은 절대로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시반은 안 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물리학을 시작했고 노벨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실현시키려면 굴욕을 참아야 합니다. 굴욕을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몰라, 나는 안 해,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굴욕을 꼭꼭 씹어서 오히려 꿀꺽 삼켜 소화를 만들고 그리고 그 힘으로 그는 노벨상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큰 귀담이 되는 거 아닐까요? 쉽게 던져버린 것은 없나요? 저는 그래서 고시바의 그 굴욕을 삼킨 한 인간의 성공을 저는 한 인류로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끼는 말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서석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억자도 모릅니다. 나중에 조금씩 공부해서 겨우 받침이 다 틀린 글자를 몇 개 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에서 박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서성 하나를 꼽으라면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릴 적의 어머니는 여자에게 큰 힘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셨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마라. 단호히 우리들의 희망의 싹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어머니의 인생이 변해서 그는 그 말을 바꾸었습니다. 달자야, 이 세상에는 오르지 못할 나무란 없는 법이다. 올라가라. 올라가다 떨어지면 조금 다칠 것이다. 상처는 금방 낫는다. 그러나 너는 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그렇게 강변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갈 때 어머니는 버스를 타려는 저를 잡고 말했습니다. 너 이 세 가지만 명심해라. 첫 번째는 니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공부밖에 없다. 두 번째, 너는 돈도 벌어라. 내가 여자로 살아본 게 여자도 돈이 필요하더라. 그때가 1959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참 있다가 세 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로서도 행복하고, 물론 그 세 가지는 어머니가 다 가진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여자로서의 행복을 제일 뒤로 하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속에는 어머니가 일생 무시당하고 살았던 한이 배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 라는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제가 35살 때 저는 제 인생에 큰 파동이 왔습니다. 지진이 왔죠. 모든 것은 갈라지고 모든 것은 낙로하고 그리고 방향을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 시어머니는 온몸이 마비된 채로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저에게 어머니가 와서 저를 본 척을 안 했습니다. 도저히 딸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는 병원을 향해서 120번이나 전화를 했고 마지막에는 애미가 죽는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보호자를 바꿔주었습니다. 제가 가서 전화를 받게 되었죠. 엄마였습니다. 뜻밖의 저도 가슴이 터지는데 엄마의 목소리 앞에서 저는 막 화를 냈습니다. 왜? 왜 한 거야? 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확 죽인 어머니의 잔잔한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니는 꼭 될 끼다.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고 어머니는 몇 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니는 꼭 될 끼다. 그 한마디는 수천 개의 빌딩보다 더 비싼 값으로 저는 그것을 똘똘 뭉치고 똘똘 뭉쳐서 지팡이로 삼고 오늘 이 시간까지 짚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없었으면 저같이 연약하고 감정적이고 쉽게 던져버리는 저 같은 태생에게 삶이란 지속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지금 현재 네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라고 물으면 딱 한마디입니다. 감사합니다.로 끝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그분들의 그 말 한마디는 저를 오늘도 걷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벌은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니라 그냥 저에게 주어진 행운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